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44강 우리 기후 마지막 설명입니다. 냉한대기후, 추운 곳이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빙하지형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요, 두 개가 다 좀 더 까다로워요. 기후그래프 볼 때 함정 카드가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형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나 지형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설명을 꼼꼼하게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냉한대 기후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냉대와 한대의 기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냉대 기후는 가장 따뜻한 달에 10도 위로 올라옵니다. 가장 따뜻한 달에는 10도 위로 올라오지만 가장 추운 달에는 영하 3도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연교차가 있어야겠죠. 맞죠? 영하 3도 아래로 내려갔다가 10도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바다가 매우 면적이 넓은 남반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것은 연교차가 작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연교차가 큰 기후가 나타날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냉대 기후는 대체로 이렇게 북반구 지역에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 대륙 북부에 널리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럼 대표 지역으로 모스크바의 냉대 습윤기후 지역을 먼저 보시면, 자, 우리가 습윤기후니까 F자가 붙겠죠. 그래서 냉대 습윤기후 보면 1년 내내 강수가 비교적 고르고, 연교차를 보면 그죠, 가장 더울 때는 20도 근처까지 가지만 추울 때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똑같이 이제 냉대기후 지역이지만 겨울 건조기후, 그죠? 우리나라 북부 지역, 중부 지역 일부도 요 냉대 겨울 건조기후인데 여기도 보시면 비교적 겨울철에 강수량이 매우 적은 걸 볼 수 있고 연교차는 상당히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영하 3도 밑으로 내려가 있고 20도 위로 올라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우리 기호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기호로 정리를 해보면, 자, 냉대 습윤기후, 냉대기후인데 1년 내내 습윤해요. 이렇게 쓰고요. 냉대 겨울 건조기후, 냉대기후인데 겨울엔 건조해요. 이렇게 쓰겠죠. 자, 요게 두 개의 기후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한대기후로 갑시다. 한대기후는요, 두 종류로 나뉩니다. 가장 따뜻한 달이 0도에서 10도 사이에 있어요. 이러면 툰드라 기후. 가장 따뜻한 달도 0도 위로 못 올라와요. 이러면 빙설기후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 사례 지역으로 여기 알래스카 꼭대기에 베로라는 데를 갖다 놨는데, 여기 보면 그죠, 가장 따뜻한 달에 그죠, 0도에서 10도 사이로 살짝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강수량이 매우 적잖아요. 강수량이 매우 적어서 이거 건조기후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조기후는 고위도 지역에선 나타나지 않아요. 증발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강수량이 이렇게 적어도 건조기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극에 있는 맥머도라는 데를 가봅시다. 여기는 빙설기후죠. 가장 추운 달도, 가장 따뜻한 달도 0도를 못 넘어옵니다. 남반구니까 1월달이 가장 따뜻할 텐데 0도 위로 못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런 거 빙설기후라고 하죠. 요것도 기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툰드라 기후, 냉대 기후인데 툰드라가 나타나.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빙설기후, 냉대 기후인데, 냉대 기후인데 1년 내내 얼어붙어 있어. 요렇게 쓴다 그랬죠. ET, EF. 예, 요것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관찰 지역들, 특징적인 지점들은 뒤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냉대기후 얘기했습니다. 연교차가 크다 했고 남반구엔 나타나지 않아요. 남아메리카 대륙 맨 최남단에 냉대기후가 나타날 뻔한 곳이 있는데, 그런 동네도 겨울에 워낙 따뜻해서 영하 3도 밑으로 안 내려가는 바람에 온대기후에 머물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냉대기후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타이가라고 하는 침엽수림입니다. 타이가 꼭 알아두십시오. 요거 같은 말로 냉대 침엽수림. 침엽수가 뭐예요? 침엽수라는 건 잎이 뾰족뾰족한 나무를 말하죠. 잎이 뾰족뾰족한 요런 1년 내내 푸름을 유지하고 있는 요런 나무가 많이 분포한다. 요걸 타이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양도 매우 독특한데
포드졸이라고 하는 토양이 분포하고 추운 지역에서 관찰되는 회백색. 선생님, 흙이 어떻게 회백색? 그럴 수 있어요. 자, 회백색의 포드졸이라고 하는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원리가 복잡하긴 한데 간단히 말해서 유기물, 동물의 사체나 식물의 잎, 줄기 이런 것들이 잘 썩지 못하고 마치 식초처럼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썩지 못하고 뭔가 그 토양에 그대로 이렇게 산성 성분이 돼서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백색이 돼요. 우리 건조 기울 때 아까 스텝 기울 때 체르노잼이 흑색이었죠. 흑색 토가 굉장히 많은 부식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비옥한 토양이라면 포드졸은 그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이 추워서 별로 부식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캐나다 중부의 타이가 그죠? 여기 침엽수 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포드졸 토양 보시면 이게 위쪽에서 그죠? 이게 토양층이 만들어질 때 요 위쪽만 살짝 거먹고 아래쪽은 이게 온도가 낮아서 별로 부식이 잘 일어나지 못해서 그 산성 성분이 이렇게 그대로 축적된 요런 회백색 토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냉대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포드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기후를 한번 구분을 해볼 텐데, 냉대 수변 기후는 유라시아 대륙의 서부, 그러니까 동유럽이나 시베리아 서부, 모스크바 이쪽이 많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고, 냉대 겨울 건조 기후는 우리나라도 북부지방, 그러니까 서울도 사실은 냉대와 온대의 거의 경계선에 걸쳐 있고요. 서울보다 북쪽 지역은 전부 냉대 겨울 건조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뭐 하얼빈과 같은 그죠? 중국의 동북지방, 그 다음에 시베리아 동부 이런 곳들이 전부 냉대 겨울 건조 기후고, 연교차가 가장 큰 기후다. 우리 연교차 큰 거 느끼고 있죠? 이 큰 연교차를 메꾸려고 나날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그래서 온대 겨울 건조 기후와 온대 그 수변 기후, 냉대 수변 기후와 냉대 겨울 건조 기후 두 가지가 있다. 그다음에 분포 지역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냉대 수변 기후는 요쪽 그죠? 요쪽이고 냉대 겨울 건조 기후는 요쪽입니다. 그죠? 유라시아 대륙의 동과 서에 주로 분포해 있다. 그다음에 요쪽 캐나다 쪽은요. 거의 냉대 수변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북부는 거의 냉대 수변이고요. 냉대 겨울 건조는 유라시아 대륙, 특히나 아시아 대륙에서 관찰되는 오히려 좀 특이한 기후에 가깝습니다. 자, 한대 기후는 뭐 군데군데 이렇게 극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한대 기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수목 기후로서 최난월, 가장 따뜻해도 10도를 넘지 못해요. 그 중에서도 툰드라 기후는 따뜻한 달에 0도 위로 살짝 올라옵니다. 그래서 짧은 여름에 이끼 같은 것들이 자라고 꽃도 살짝 핍니다. 자, 그래서 지표면에는 여름철에 살짝 땅 껍데기가 녹는 그죠? 활동층이 만들어지고 그 아래로는 1년 내내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만들어진대요. 자, 역시나 툰드라도 남반구엔 없고 북극해 주변 및 일부 고산지대에서 조금씩 관찰되는 정도입니다. 남반구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이 영구 동토층과 활동층인데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땅 껍데기가 지금 여름철인가 봐요. 껍질만 녹아요. 우리도 얼음을 보면 겉에서부터 녹잖아요. 겉에서 좀 녹아가지고 여기는 살짝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해서 진흙밭이 됐다가 꽁꽁 얼었다가 진흙밭이 됐다가 꽁꽁 얼었다가 하는 게 활동층.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이 영구동토층은 1년 내내 얼어 있어요. 지금 하얗게 얼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요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툰드라 지역의 토양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렇게 이끼에도 끼고 이렇게 꽃도 좀 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툰드라 지역은. 자, 빙설기후입니다. 빙설기후는 그냥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중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고양이가 지나다니진 않고요. 북극곰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빙설기후의 경관 여기 그린란드 지역이고요. 그죠? 1년 내내 이렇게 얼음으로 덮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역의 주민 생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극단적인 또 종이 치네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설명이 극단적인 낮과 밤. 요거 우리 앞에 기후2의 기초일 때 태양의 운동할 때 배웠어요. 그죠? 자, 고緯도 지역의 여름철에는 해가 지지 않아요. 요걸 백야라고 해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해가 뜨지 않아요. 이걸 극야라고 했죠. 자, 요거 그래서 우리 어떻게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적도를 딱 중심으로 놓고, 자, 적도는 언제나 12대 10이라고 했어요. 낮과 밤의 길이가 항상 12시간으로 꾸준히 똑같습니다. 자, 반면, 먼저 1월달 가볼까요? 1월달에는, 자, 낮 대 밤의 길이입니다. 낮 대 밤의 길이를 딱 봤을 때, 여기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내려오면서, 북극은 아예 해가 안 뜨죠. 그죠? 북극은 0대 24, 막 이렇습니다. 그죠? 0대 24, 1대 23, 이렇게 점점 되고, 그래서 북반구는 낮이 더 짧고, 밤이 더 길다 그랬어요. 자, 반대로 남극으로 갈수록 이제, 자, 12대 12에서 11대, 그죠? 11대 13. 아니죠? 반대죠? 13대 11이죠? 자, 13대 11. 14대 10 이런 식으로 낮이 점점 길어져서 남극에서는 24대 0 하루 내내 낮, 그죠? 요렇게 낮과 밤의 길이가 차이가 난다, 그죠? 요렇게 보시면 되고, 7월달은 그 반대죠. 7월달은 북극이 24대 0이고, 그죠? 점점 이렇게 낮의 길이가 짧아져서 남극으로 가면 0대 24.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 12대 11을 기준으로 이렇게 낮과 밤의 길이가 달라지고, 이것을 백야나 극야와 같은 용어로, 그죠? 해가 안 떠요, 해가 지지 않아요, 이런 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미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백야가 나타날 때 북극의 7월에 보니까 20시에서 새벽 4시까지 태양이 해해 땅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지롱 하면서 이렇게 지지 않는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생활 모습을 잠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아까 타이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타이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통나무를 재료로 통나무집을 많이 짓습니다. 여행지리에서 보면 이즈바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농업과 목축업 같은 경우에는 보리, 밀, 옥수수 등 곡물 재배와 함께 가축 사육이 있다. 뭐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타이가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냉대의 타이가 분포가 이렇게 널리 나타난다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요게 이제 통나무집입니다. 이거 여행지리에서 아마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임업, 그죠? 종이의 재료로 사용되는 다양한 목재가 생산된다. 얘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산가옥이 나오는데요. 선생님, 고산가옥은 열대기후에 있었잖아요. 열대기후와 툰드라기후에서도 나타나나요? 고산가옥을 딱 쓰고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자, 이 툰드라기후에서도 고산가옥이 관찰되는데 그 이유는 열대랑 좀 다릅니다. 요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툰드라기후는 겨울철에는 어때요? 자, 여기 툰드라기후 지역입니다. 툰드라기후 지역 겨울철에는 땅 표면이 다 얼어 있어요. 얼음입니다. 굉장히 단단해 있어요. 굉장히 단단해 있지만 여름철에는 어때요? 여름철에는 위쪽이 활동층이 좀 녹죠? 활동층은요, 진흙벌밭이에요. 진흙밭이고 이 밑에 영구동 토층이 있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집을 그냥 이 위에다가 지어버리면 무너져요. 여름철에 이 집이 이 위에 서 있다고 보세요. 그럼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짓지 않고 기둥을, 죄송해요. 자, 기둥을 집 아래로 이렇게 내려박습니다. 기둥을 내려박고 이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죠. 이래야 무너지지 않겠죠. 그래서 영구동 토층까지 이렇게 기둥을 박아 넣어서 위로 띄워 짓는다. 그래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기후변화 때문에요, 이 영구동 토층이 녹고 있어요. 이 영구동 토층이 녹는 바람에 툰드라지대, 특히나 뭐 알래스카 이런 데 지었던 집들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영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농업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 지역을 살아가는 술록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거든요. 사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누이트족, 라프족과 같은 민족들은 술록이라고 하는 동물을 유목하거나 수렵, 사냥을 하고 어업 등의 활동을 통해서 거주하는데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상가옥이라든지 그다음에 송유관 같은 것들도 지표면에 이렇게 파놓거나 지표면 위로 하면은 다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구동토층 아래로 기둥을 박아서 세운다. 저 여기 보면 이렇게 떠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집 아래가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떠 있는 송유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이누이트족이죠. 이누이트족 아저씨가 술록을 길들이기 하고 있네요. 그죠? 술록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기후 지역의 사례 지역을 여기는 간단하게만 써놨는데요. 잠깐 보면 냉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은 전부 뭔가 동아시아나 그다음에 러시아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양,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 한국질이라면 중강진, 청진 이런 데들이에요. 이런 곳들은 전부 냉대 겨울 건조 기후이고요. 자, 냉대 수변 기후로 자 유럽 동부 지역, 그다음에 러시아, 그죠? 그다음에 캐나다와 미국 북부 이런 데들이 나타나고, 자, 툰드라 기후는 여기 지금 베로라고 하는 알래스카 꼭대기 있죠? 여기가 이제 미국에 있는 알래스카 지역이거든요. 알래스카 지역 맨 위에 여기 베로라는 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섬이 그린란드거든요. 요 그린란드 남부의 누크, 요런 데가 이제 사례 지역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요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 제일 꼭대기, 여기. 자, 그 다음에, 빙설 기후는 그렇게 출제가 잘 되진 않지만, 그린란드 내부라든지, 혹은 여기 남극 대륙, 그죠? 남극 대륙의 맥모더, 보스토크, 이런 데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 그림 한번 보시고요. 시카고나 몬트리올은 교과서에서는 잘 제시가 돼 있는데 문제에서는 출제 비율은 높지 않지만 캐나다와 미국 북부도 냉대 수분 기후구나.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형으로 갈게요. 자, 지형이 또 어렵습니다. 자, 냉대 기후, 한대 기후가 바로 지형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빙하에 덮여있던 곳에서 나타나는 지형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늘날의 빙하에 덮여있는 지역은요, 그 밑에가 어떤 지형 형성 작용이 일어나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과거에 빙기 때, 우리가 빙기, 후빙기 이런 말 배웠잖아요. 빙기 때 빙하에 덮여있던 지역이 이제 빙하가 물러나면서 거기에 남아있던 빙하의 흔적들을 빙하 지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스럽게도 용어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고 가끔 문제에 나오면 많이들 틀리거든요. 자, 지형 파트 중에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과거는 현재보다 기온이 훨씬 낮았던 빙기가 여러 차례 있었고 가장 마지막 빙기로부터 기온이 점점 올라 현재는 후빙기란 말을 사용합니다. 한국지리 배운 친구들은 다 알죠? 자, 지금부터 학습할 빙하 지형은 빙기 때 빙하에 덮여있던 지역에서 관찰됩니다. 지금 빙하에 덮여있으면 그 밑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지형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이제 과거와 최후 빙기와 현대의 빙기를 비교하는 건데, 현재가 보라색이거든요. 현재는 여기만 빙하가 있는데, 최후 빙기 때는 여기 그 하늘색으로 표시된데도 빙하가 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하늘색으로 덮였던 곳에 가보면 과거의 빙하의 흔적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빙하 지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최후 빙기 때 빙하로 덮여 있었던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 및 해발고도가 높은 고산 지역, 이런 데를 볼 수가 있고, 빙하가 무언가를 깎아놓았으면 빙하 침식 지형, 빙하가 무언가를 쌓아놨으면 빙하 퇴적 지형으로 구분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봐도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자, 요거 그림 보면서 함께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빙하 침식 지형으로 또 종이 치고요. 자, 빙하 침식 지형으로 홀은, 권곡, U자곡, 현곡 나옵니다. 쉬운 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홀은입니다.
여기는요, 빙하가 여러 방향으로 깎아 내려간 지형이에요. 뭐라고요? 빙하가 여러 방향으로 깎고 내려갔다. 빙하가 요 호른이 있으면 여기로도 깎고 이렇게도 깎고 빙하가 이렇게 깎아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에 이렇게 걸쳐져 있던 빙하가 그 쫙쫙 산 꼭대기부터 깎아 내려가면서 뾰족한 산 꼭대기를 만들면 이걸 호른이라고 합니다. 빙하가 깎아 내려가서 뾰족해진 산 꼭대기 호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프스 산맥에 마터호른 뭐 이런 말 쓰죠. 자, 그래서 호른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권곡은요, 꼭대기부터 깎은 게 아니라 중간부터 깎았어요. 산 중턱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산이, 아이고. 예,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운데 빙하가 떡 얹혀져 있다가,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리면서 산 중턱을 이렇게 파고 지나간 거죠. 산 중턱이 이렇게 파고 지나가면 여기를 권곡이라고 하고 뭐 혹은 카르라는 이름으로 쓰기도 하는데 요거는 한국지리에서도 나왔어요. 권곡이 관찰되는 곳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에서 권곡을 우리 지형도에서 요렇게 와지 모양으로 표시한 거 기억납니까? 요 와지 모양이 우리 충북이나 강원 쪽에서 찍혀 있으면 요게 돌리네 표시라고 그랬죠. 하지만 여기서는 돌리네가 아니고 백두산에서는 권곡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세계지리에서는 지형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그죠? 요 권곡 표시를 권곡이 어떤 곳인지를 산 중턱에서 빙하가 깎아버린 거 이렇게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깎여나간 빙하가 계곡으로 모입니다. 계곡에 모여서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됐어요. 이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계곡의 벽을 완전히 깎으면서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계곡의 벽을 깎는 얼음의 힘은 엄청나기 때문에 강물이 깎는 U자 모양의 계곡과는 차원이 다른 강물은 이렇게 강은 이렇게 V자로 깎거든요. 강은 V자로 깎는데 얘는 U자로 깎아요. 얼음이 이렇게 들어있다가 얼음이 구궁 하면서 이 계곡을 쓸고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걸 빙식곡, 빙하가 침식시킨 계곡이다 라고 해서 빙식곡이라고 부르고 같은 말로 U자곡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강물이 깎으면 V자 계곡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한국지리 때 감입곡유화천 배웠죠. 그런 모양이 되는데 빙하가 깎으면 U자 모양으로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막강한 압력을 가지고 계곡을 깎아나갔다. U자 모양으로 가파른 절벽 모양의 계곡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 U자 모양으로 뭔가 다른 데서 흘러온 빙하가 똑 하고 떨어져요. 나도 여기 빙하가 있었는데요. 권곡이든 호른이든 만들고 오다가 U자곡이라는 거는 거대한 계곡을 만났어요. 거대한 계곡으로 빙하가 퐁 하고 빠졌어요. 여기도 빙하가 퐁 하고 빠져요. 이렇게 퐁 하고 여기 큰 계곡에 합쳐지는 짜끄만한 요런 조그만한 빙하 골짜기를 현곡이라고 합니다. 현곡이 잘 이해가 안 된 친구들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큰 관에 작은 관이 붙어 있고 그 큰 관과 작은 관이 만나는 지점을 현곡이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U자곡에 작은 빙하 골짜기가 만나서 그 합류하는 지점이 현곡이다. 그래서 U자곡과 U자곡이 만날 때 큰 애에 작은 애가 합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현곡이라고 합니다. 자, 이름이 독특한데요. 호른과 빙식곡과 권곡, 현곡 요거 이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현곡이 출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알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산지에서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리는 곡빙하, 계곡에 있는 빙하가 기반함을 침식하면서 돌을 깎아내면서 형성된 지형이다. 그래서 홀은, 권곡, U자곡 다 있었어요. 자, 그래서 홀은 이렇게 뾰족한 지형. 아까 빙하가 이렇게 깎아내려갔다고 했죠. 그 홀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권곡이라는 건 빙하가 여기 있다가 푹 파고 지나간다고 그랬죠. 빙하가 산 중턱을 푹 파고 지나가면서 생긴 와지 뭐였죠? 와지, 움푹 패인 땅이란 뜻이었죠. 이렇게 푹 패고 지나갔다. 한국지리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백두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빙식곡, 아까 빙하가 깎아놓은 U자 모양의 거대한 계곡, 이 거대한 계곡을 빙식곡 또는 U자곡이라고 하고, 이런 거대한 계곡에 조그만 계곡이 합류하면 현곡이라고 합니다. 이걸 거대한 계곡을 본류빙식곡, 그 다음에 쬐끄만 애를 지류빙식곡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큰 U자곡에 작은 U자곡이 합류해서 이렇게 그 빙하가 퐁 떨어지는 곳, 거기를 현곡이라고 하고요. 자, 피오르 설명드려야 됩니다. 피오르는요, 아까 말한 큰 U자곡이 흘러 바다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빙기 때는 이게 침식에 의해서 바다까지 쭉 흘러 내려갔는데, 이제 후빙기 때 되니까 바닷물이 거꾸로 빙식곡을 타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빙식곡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생긴 좁고 긴 만을 피오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들어봤죠? 피오르드 아니고 피오르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씁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자, 요렇게 쓰고, 자, 요거를 좁고 길다 그래서 좁다라는 뜻의 협소하다의 뜻이에요. 협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거 바닷물이 쭉 들어와서 만들어진 계곡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큰 본류빙식곡이 이렇게 지나가요.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본류빙식곡이 지나가는데 지류빙식곡 조그만 애가 와서 합쳐지는 요 부분을 현곡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피오르, 그죠? 여기 빙식곡에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생긴 좁고 긴 만, 협만이라고 했죠? 요런 게 생긴다. 피오르. 봤습니다. 피오르의 형성 과정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큰 빙하가 쓸고 내려가서 U자곡이 생겼고, 이 U자곡으로 바다가 들어오면서 생겼다. 피오르가 이제 위치한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 피오르 하면 대표적인 나라가 노르웨이거든요. 자, 피오르 하면, 자, 노르웨이가 대표적으로 생각날 텐데, 노르웨이 말고도 피오르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예요. 남반구에. 피오르랜드라고 해서, 그죠? 밀퍼드 트랙이라는 곳에 유명한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칠레나 캐나다에도 일부 분포합니다. 그래서 피오르가 나타나는 곳 노르웨이뿐만 아니고 이런 곳에서 분포한다. 그래서 피오르가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안쪽으로 쑥 들어와 있어요. 바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쑥 들어와 있어. 그래서 여기가 육지고 이쪽이 바다인데 바다가 육지 쪽으로 안으로 쑥 깊게 들어와 있는 이런 형태의 지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빙하 퇴적 지형인데요. 이 빙하 퇴적 지형이 좀 더 골치 아픕니다. 글씨가 왜 깨졌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크게 만들다가. 자, 빙하가 원래는, 자, 이게 빙하 퇴적 지형은 이겁니다. 원래는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까지 빙하가 덮여 있었어요. 여기까지 빙하가 덮여 있다가 간빙기가 되고 후빙기가 되면서 점점 녹아서 뒤로 후퇴하고 있어요. 이게 왜 후퇴하고 있겠어요?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기온이 높아지면서 원래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던 빙하가 녹아내려요. 녹아내리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지형들을 만들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요즘에서 알아야 될 게 이제 빙퇴석, 모레인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빙하가 아닌 곳에 경계에 있던 거예요. 빙하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서 꿍 하고 땅을 누르고 있으니까 눌린 부분 옆쪽으로 살짝 여기가 빙하의 경계야 하고 튀어나온 곳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을 꼭 눌러보시면, 그죠? 꼭 누를 때 눌린 만큼 바깥쪽으로 살짝 튀어나오는 게가 있을 거예요. 요런 데를 빙퇴석, 모레인이라고 부르고, 요 아래를 보니까 에스커라든지 드럼린 요런 지형들이 만들어진대요. 요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빙하가 있었던 넓은 땅, 빙하가 덮고 있던 이 넓은 땅을 빙력 토평원이라고 합니다. 빙하가 남긴 자갈이 널려있는 평야, 이 평야에 보면 에스커도 있고 드럼린도 있고 융빙수 하천도 있고 뭐 빙하호도 있고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요 지형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빙하가 다양한 물질을 운반하여 빙하의 말단부에 빙하 끝부분에 각종 퇴적 지형을 만든다. 자, 볼게요. 자, 일단 빙력토평원입니다. 빙력토평원 빙하가 후퇴한 후에 운반한 물질이 그대로 퇴적되어 있습니다. 자, 드럼린 아까 모양 봤나요? 뭔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땅땅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거든요. 드럼린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숟가락으로 짠 엎어놓은 것 같이 생긴 거. 자, 드럼린 빙하가 운반한 물질이 빙하의 이동 방향에 평행하게 숟가락을 엎어놓은 모양으로 볼록하게 퇴적되어 있다. 빙하가 있던 지역에서 운반한 물질들이 이렇게 숟가락 모양으로 엎어져 있거든요. 뒤에 그림 보시면 이해됩니다. 모양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빙하 지역에서 숟가락 모양의 땅이 나오면 드럼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스커라는 건 빙하 밑에서 빙하 아래쪽으로 물이 흘렀대요. 빙하 아래쪽으로 빙하 녹음물이 흐르면서 좁고 길게 이 물이 흘렀던 자국이 남고 그 물이 운반했던 퇴적 물질들이 남아서 만들어진 땅, 요걸 에스커라고 합니다. 요것도 사진으로 보게 될 거고, 모래는 얘기했죠? 빙하가 있던 그 경계부에 꾹 눌려가지고 생기는 살짝 높은 언덕 같은 걸 모래인이라고 합니다. 자, 드럼린, 에스커, 모래인 이름부터 여러분들 조금 겁날 텐데 지도 보면서 천천히 보죠. 자, 먼저 빙력토평원 전체입니다. 빙하가 덮고 있던 땅이 이런 땅이 있는데 이런 땅에서 드럼린, 빙하가 쓸고 나가면서 이렇게 구궁 하면서 빙하가 뜯겨 나가면서 생긴 숟가락 모양의 땅입니다. 빙하가 뜯겨 나갔다는 게 뭔지 그림 보실게요. 여기 보면 여기만 살짝 높아서 마을이 만들어져 있죠. 여기. 그죠? 이런 마을. 여기 이제 이런 곳들, 요 숟가락 모양의 땅, 드럼린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우리 지도로 보면 이제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원래 살짝 바위가 있었어요. 살짝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빙하가 덮여 있죠. 지금 보면 기반함 위에 빙하가 이렇게 덮여 있는데 기반함이 살짝 돌출돼 있죠. 이러다가 빙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쓸려 내려갑니다. 빙하가 아래쪽으로 하면서 빙하가 일로 쓸려 내려가요. 빙하가 아래로 쓸려 내려가면서 녹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빙하 아래쪽에 있던 퇴적물이 이렇게 뒤덮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함 위쪽으로 빙하가 갖고 온 여러 퇴적물들이 쌓여서 이렇게 볼록하게 된 땅, 요거를 드럼린이라고 부릅니다. 드럼린 이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출제 많이 됩니다. 모양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빙하 아래쪽으로 흘렀던 물, 그죠? 융빙수 하천이 있는데 그 물에 여러 퇴적 물질들이 이렇게 길게 쌓여 있는 거, 요거 에스커라고 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모래인, 아까 빙하가 여기까지 있었어. 여기까지 빙하였음 하고 보여주는 게 모래인이라 그랬죠. 빙하가 요 뒤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있었나 봐요. 있어서 요 뒤쪽으로는 빙하가 아니고 빙하가 있던 요 경계 부분을 모래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빙하가 있던 요 경계 부분에 이렇게 빙하가 있다가 점점 녹아서 없어지면서 이렇게 빙하의 끝부분이 남은 요런 걸 모래인이라고 하고 이 모래인에 의해서 호수도 생겨난대요. 그래서 빙하호에 따라서 이렇게 길이 막혀버리니까 여기가 막히니까 이 뒤쪽에 호수도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걸 빙하호라고 하는데 이건 내용이 상당히 깊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출제가 잘 되진 않지만 아마 그냥 꼼꼼히 보는 친구들은 요 빙하호까지 한번 봐두세요. 모래인이 막아서 생긴 제방 때문에 호수가 만들어졌다. 이걸 빙하호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빙하 지형을 빨리 살펴봤고요. 여기 아마 반복해서 여러 번 보셔야 될 거예요. 이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문제도 푸시면서 보시고. 자, 이제 주빙하 지형으로 가봅시다. 주빙하라는 건 빙하 주변 지역이란 뜻입니다. 빙하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지형인데 땅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이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빙하 주변에서 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지형을 뜻해요. 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사면이 있다고 합시다. 사면이 있는데 영구동토층이 활동층과 영구동토층으로 나뉘잖아요. 겨울철에는 부풀어 올라요. 왜? 얼음은 부피가 크니까. 부풀어 오를 때는 이렇게 이 사면이 있으면 사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올라섰다가 떨어질 땐 중력 방향으로 떨어져. 사면에서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중력 방향으로 떨어져. 그래서 돌멩이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때요?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사면의 물질들이 겨울철에 부풀어 올랐다가 여름철에 떨어지고 겨울철에 부풀어 올랐다가 떨어지고 하면서 부풀어 오를 때는 사면의 수직 방향,
떨어질 때는 중력 방향, 사면의 수직 방향, 중력 방향 이렇게 되면서 아래로 흘러내려간다. 그래서 이걸 솔리플럭션 혹은 젤리플럭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물질들이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거, 이거 솔리플럭션 혹은 젤리플럭션이라고 부르는 활동이고, 이렇게 땅이 녹아내린 것처럼 보이죠? 그죠? 땅이 정말 녹아내리는 이런 지형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얼음과 물, 요건 좀 더 작은 돌틈 같은데, 물이었다가 얼음이었다가, 물이었다가 얼음이었다가 하면서 돌이 막 이렇게 쪼개지는 요런 일들도 생깁니다. 자, 이런 일들 때문에 활동층과 영구동토층 위에는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서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모양만 기억을 해둡시다. 큰 돌과 작은 돌이 구분돼서 나타나는 구조토라고 하는 돌이 만들어집니다. 구조토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뭔가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벌집 모양 같은 땅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 물질들이 서로 크기별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안쪽에는 작은 물질, 바깥쪽에는 큰 자갈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육각형 모양의 땅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구조토를 상징하는 키워드 퇴적물의 분급. 분급이라는 건 크기에 따라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분급이 양호하다. 그래서 퇴적 물질들이 서로 분급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육각형 모양이다. 그리고 툰드라 기후에서 나타난다. 툰드라 기후의 빙하 주변에서 나타난다. 예, 요렇게 요 구조토는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쓰시고 나서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모양을 보면 이렇게 큰 돌이 바깥쪽에, 안쪽에 작은 물질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잘 나타나는 지형이다. 이 모양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까지 해서 2단원의 기후 파트 설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상당히 깊고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치 않을 수 있거든요. 45강 내용 들으면서 또 문제 푸는 기술도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